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2주로 나타내봤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산과 이탈리아의 로마, 사우디의 리야드 세 곳이 도전하고 있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방산협력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 시장에도 K방산의 수출이 앞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30년 만에 무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K방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중동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요새 신문이나 이런 곳에, 언론이나 이런 곳에 진짜 이 중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전쟁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방산업체, 뭐 사우디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뭐 업체들의 소식, 회사들의 소식,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려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중동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크리센터 컨설팅 유태양 파트너 모셔보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선 전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드디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점령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육상전에 전면 돌입하면서 지상전을 또 펼쳤죠. 네, 전쟁이 본격적인 구도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비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래도 좀 희망적인 뉴스를 좀 드리자면 이번 전쟁이 사실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뭐 이게 5차 중동 전쟁 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시리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개입해서 그쵸. 확전되지 않느냐라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개별 뉴스보다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쭉 그 중동 국가들 증시 지수를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시 지수를 한번 팔로우업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궁금하네요. 텔아비브 증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TA 뭐 35, TA 125, 우리도 코스피 지수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쭉 가다가 10월, 그러니까 이번 하마스 침략 이후에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오히려 소폭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육상전 이후에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크게 떨어지는 모양새는 아니어서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전쟁은 악재가 맞고 네. 다만 확전 위기는 그렇게 우려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지금 시장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또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지수 타다울 거래소 지수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타다울 또한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0월에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터진 직후에 폭락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크게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물론 지금 뭐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나 헤즈볼라 세력이라든지 이런 데랑 아니면 예멘의 후티 방군들 제한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건 맞으나 네. 이거 자체가 사실 이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팔로업 해보면 이미 미국 및 이스라엘과 제한전을 치렀거나 치르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주기적으로 왜 우리도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휴전선에서 뭐 총격 사건 같은 게 그렇죠. 종종 발생하는데 네네. 사실 우리 지수가 이게 일주일에서 한 달 내로 거의 다 흡수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국민들도 꿈쩍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네. 뭐 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죠. 예. 위기의 만성화라고 그러는데 다 적응이 된 거죠. 네, 중동 지역도 아무래도 이 위기의 만성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국가가 참전한다 그러면 또 변수가 복잡해지겠지만 그렇겠죠. 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최악의 신호로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라는 게 제 추론입니다. 거의 좀 생각해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지 않을 것이다로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네. 최악의 뭐 시나리오라면 뭐 이란과 미국의 참전이겠죠. 갑자기 뭐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갑자기 참전을 한다거나 이러는 게 이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타격이라고 좀 보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FOMC 회의의 연준의 말이 더 큰 위기를 줬지 뭐 중동의 맞습니다. 상황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동 시장이 가장 민감한 지수 중에 뭐
나스닥도 있고 뭐 있겠습니다만은 유가 지수가 유가죠, 유가. 유가죠. 그래서 그렇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랑 두바이유 한번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 우리 이미지랑 다르게 9월 말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100 선까지 뭐 거의 목전까지 임박을 했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70에서 80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사우디 감산 이야기 나오면서 좀 많이 올랐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전쟁 나고 이후로 더 내려가고 있다. 예상한 리스크 변수다. 그리고 경기 동결 우려가 사실 더 무섭다. 아, 중동발 감산 이슈보다는 네네네. 정작 사우디랑 러시아는 지금 지속해서 감산 카드를 뽑는데도 유가가 반등할 조짐을 안 보이거든요. 9월 말 이후로는. 네네네. 9월 마지막 주가 최고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전에 그칠 거다라는 예측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도 큰 타격은 없었다. 그래도 전쟁이니까 이 정도에서 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또 해봐야겠죠.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가 지금 현재 뭐 20일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28일 날 발표일 겁니다. 그렇죠. 이번 달 28일 날 발표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우세로 점쳐져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잖아요. 워낙 또 이렇게 돈도 많이 풀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좀 세계 이슈에 대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싶어가지고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그 모양새였던 가운데 사우디가 또 2034년에 월드컵 유치해서 국제 행사를 독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견제의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부산 엑스포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국의 시각이랑 외국 시각을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외국 시각에서는 사실 사우디가 가져갔다라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많이 우세합니다. 사우디의 우세가 훨씬 더 점쳐지는군요. 굳이 따지면 7대3 정도로 7대3 지금 보고 정도. 있고요. 아, 네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이벤트, 특히 이게 뭐 규모도 작은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국가 리더십, VIP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사우디는 사실 지금 모든 국제 행사에 있어서 되게 진심입니다. 백그라운드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가 2032년이 사우디아라비아 건국 100주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뭐 네지드 그다음에 디리아 토우국이라는 작은 뭐 우리로 치면은 조그만 왕국 소왕국의 왕이던 알사우드 가문이 지금 사우디 전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치하는 가문이 된 지가 이제 딱 아직 100년이 안 됐거든요. 네네네. 그걸 기념하는 행사인 동시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빈 살만 왕세자 이름이 빈 살만 즉 살만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즉 현 사우디아라 국왕은 아직도 살만 국왕이신데 이분이 1935년생이세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네, 80을 넘어서 우리 나이로 거의 90에 육박하신 분인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네네네. 심장팍막 이상설, 알츠하이머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짧으면 수년, 길어도 10년 내로는 빈살만 왕세자로 왕위가 개최가 될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고요. 네네. 근데 이런 왕위 계승 이슈가 있을 때 아랍 왕국들이 꼭 빼놨는 카드가 뭐냐면 국가 규모의 이벤트들. 국제 행사. 국제 행사들. 그래서 보시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국제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잡아놨어요. 예, 예. 2029년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을 네옴시티에서 하고요. 2034년 월드컵이랑 2034년 하계 아시안 게임도 사우디 사우디에서. 리야드에서 잡아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번에 2030년 만약 엑스포까지 개최할 수 있으면 방점을 찍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주변국들 사례를 보면 바로 직전 엑스포가 2021년 두바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두바이는 유치 과정부터 유치 과정에서 공주들이 나와서 우리가 보면 아랍 공주들 되게 전면으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못 나오게 하잖아요. 아랍 문화상. 많이 예, 폐쇄적이죠. 예. 근데 네네네. 공주가 나와서 직접 PT를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2012년인가 13년에 두바이가 엑스포 개최가 선정된 날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지금 UAE,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함단 왕세자가 본인이 세계 최고층 월등인 828m 부르즈 칼리파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국기를 휘두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네요. 왜냐면 이분이 곧 왕위 계승을 확률이 되게 그렇겠죠, 높거든요. 그렇겠죠. 비슷한 걸로 지금 카타르 국왕인 타민 빈타니 이분도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때 마지막 성화 봉송자로 나와서 본인이 성화를 들고 수직인 계단을 말을 타고 전력으로 질주하는 장면이 있어서 이게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랍 왕족들 자체가 남성성, 권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내가 호스트로서 국가 이벤트를 개최해서 성공으로 이끌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도 그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타밈 국왕이 즉위가 지금 10년 정도 되셨거든요. 카타르에. 그래서 이런 것들, 즉 빈살만 왕세자가 그만큼 진심이고 지갑도 더 열 수 있고 외교력에도 전력을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사우디가 많이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필이면 이 엑스포 직전 개최지가 모두 잘 알지만 2022년 엑스포가 오사카 긴키 지방인데 여기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500km 정도 가깝네요. 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사우디 월드컵도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으니까 사실 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10년 만에 열린다라는 것도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한데 그런 건 있습니다. 결과 뚜껑은 열어봐야지 맞습니다. 알겠죠. 사실 우리나라 그때도 올림픽 때도 사실 안 된다고 했었죠. 네, 88년도에도 서울 당연히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막판에 대역전국을 펼쳐내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K 방산도 사우디 쪽에 많이 좀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일단은 계속해서 한국 무기 사들이는 게 맞고요. 주된 바이어가 GCC 국가 즉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네네.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이다. 그러면 이게 왜 이들이 주로 한국 무기를 사느냐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기 수출 수입은 단순한 그 뭐 소비재 수출이나 중후장대 산업 수주랑은 스토리가 개념이 다릅니다. 다르죠. 개념이 단위도 다르죠. 다르고요. 예. 가장 낮은 단계 어떻게 보면 안보 동맹이거든요. 그렇죠. 적성국한테는 절대로 무기를 팔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죠. 난리 네. 나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은 GCC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냐 보면은 거의 대탕트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2010년대 후반대부터 분위기가 좋다. 왜냐하면 원전 수출 자체가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잘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바라카 원전 포함해서. 그리고 사우디도 지금 원전 추진 중인데 잠재 파트너로 계속 이름 나오는 데가 한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한국이랑 GCC 국가들이 이런 교감이 하나가 형성이 됐고 네네. 또 하나가 수출되는 무기의 특성을 봐야 됩니다. 뭐 비호라든지 천궁 시리즈, 천궁1, 천궁2 이런 것들이 수출되고 있는데 다 지대공 무기, 그다음 방위 무기들이에요. 이쪽에 나오는 이 무기들이 있죠. 네, 지금. 그렇죠. 네. 그럼 왜 이것들이 수출이 되냐라고 보면은 상대 로켓이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위 시스템인데 그 미사일 잡는 미사일. 미사일 잡는 옛날에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같은 맞습니다. 거 그런 걸 있었잖아요. 떨어뜨리기 위한 건데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시아파의 예멘 반군인 후티가 음.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를 싫어합니다. 아. 실제로 최근에도 미사일을 공격했어. 네네.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 몇 분이 죽었거든요. 그때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 미사일 공격을 가해서 이런 걸 떨어뜨리기 위한 방위 시스템이 필요했고 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싸고 혹은 성능 좋은 무기면 됐다. 네네. 그런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게 뭐 보급이라든지 정비라든지 탄약 생산 같은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제조업 역량도 가진 나라가 아니면 이걸 서포트해 줄 수가 없구나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바로 옆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또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60만의 군대를 굴리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 제조업 전력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방위 이슈로 최근에 원전 이슈로 좋은 관계 양자 간에 맺었었죠.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것들 보급 시스템 이런 것들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K방산이 앞으로 더 나갈 길은 밝다. 대표적으로 11월 초에 네. 한국이랑 아랍에미레이트가 높은 단계 FTA인 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했어요. 이게 그렇군요. 잘 안 알려졌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런 단계들 하나씩 밟아가고 스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국방도 그렇고 이런 뭐 방산도 그렇고 중동이 더 발전해 나갈수록 우리에겐 수주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네옴시티잖아요. 사실 네옴시티 뭐 250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럼 사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가능하다면 말이죠. 저는 아직도 사실 네옴시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네옴시티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한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거 네옴시티 사실 사업은 네옴시티를 보시는 것보다 종축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바꿔나가는 국가의 모델을 봐야 된다. 좋습니다. 사실 네옴시티 말고도 사우디는 비전 2030이라고 탈석유 경제 그리고 디지털 제너레이션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게 PIF, 800조 원 정도 되는 국부 펀드고요. 그래서 이 펀드들이 투자한 게 사실 네옴시티도 일각에 불과하고 보면은
리아드 외곽 프로젝트, 그다음에 제따 재개발 프로젝트, 그다음에 홍해 개발 사업 이런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 두바이의 828m 부르즈 칼리파인데 네. 이걸 누르기 위해서 사우디 제따에 지금 1km짜리 제다 타워를 짓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네, 상황이군요. 그리고 그 입찰 중인데 이 입찰에 한국 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우디의 시장이 열리는 건 맞고 그리고 그럼 어떤 시장들이 열리느냐? 네옴시티만 보시기보다는 이런 시장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겠군요. 네. 아. 또 횡적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 최근에 한국에 이것도 안 나온 뉴스인데 오만이 술탄 하이탐 시티라고 해서 사실은 네옴시티와 되게 유사한 형태 그렇지만 사이즈는 100분의 1 수준의 스마트 시티,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아랍에미레이트 마스다르 시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내 끼디아 프로젝트라든지 홍해 개발 사업들도 다 맥락을 같이 합니다. 탈석유, 친환경, 미래선도형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네네. GCC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 그럼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 자체를 포커싱해서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수주해서 끌고 나갈 건가에 대해서 한번 체계 있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앞으로 주식 공부를 하는 우리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중동을 빼놓고는 할 수 없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내년까지 또 내후년까지 좀 생각을 해볼 때요. 2030년까지는 2030 계속 볼세가 년까지. 나옵니다. 그럼 건설업계에도 호황을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계에 기회가 열리는 건 맞고 음. 다만 중동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수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중도에 취소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제다타워다 이미 한번 취소됐다가 다시 진행되는 프로젝트거든요. 네네. OEM 이런 거 너무 믿지 말아라. 네. 뭐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수주 잔고 가지고 항상 꼭 싸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장구 가지고. 왜냐면 돈이 이게 얼마나 기성고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가지고. 알겠습니다. 중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마칠 시간이라 나중에 또 오셔서 중동 이야기 더 많이 풀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제 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킹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저녁 7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